이 사건은 휴스턴 출신의 힙합 아티스트 척키 트릴의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애틀랜타의 한 나이트클럽을 떠난 후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귀네 카운티 살인사건 수사팀은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총격에 책임이 있는 용의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나이트클럽 주변의 정황을 풀어가며 범인을 찾아내려는 형사들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애틀랜타 고속도로, 활기찬 도심 바로 뒤편에 위치한 이곳은 반짝이는 화려함과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신의 스타들이 발돋움하며 빛을 발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그러나 그 순간 평화롭던 이 장소는 순식간에 혼돈과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최근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거리 한편에 멈춰서 있었다. 힙합 아티스트로 떠오르던 촉망받는 신예인 척키 트릴 주변에는 그의 등장에 반가워하며 뛰어온 팬들이 있었다. 그러던 중 쾅 하는 큰 폭발음이 갑자기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하며 거센 불길에 휩싸였다. 팬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경찰은 긴급 상황에서 전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차량은 거센 불길에 휩싸였고 주변 거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운전석에 갇혀 있었고 소방관들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들은 진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화염의 영향을 줄이려 했다. 마침내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낸 후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긴급 처치를 실시했다. 피해자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많은 노력 끝에 화재는 진압되었고 수많은 팬들로 몰려든 인파는 어렵게 해산되었다. 경찰은 현장 주변과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초기 조사 결과 차량의 화재는 전기 시스템의 결함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었다. 목격자들은 거대한 불길이 차량의 밑부분에서 시작되었다고 증언했으며 전기 결함이 아니라면 이는 자재 폭탄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이 높았다. 폭발의 강도로 보아 경찰은 자재 폭탄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하부에서 폭약 성분과 차량 앞부분에서 남아있는 기폭 장치가 발견되었다. 원격 조종 가능한 타이머 장치가 있었으며 차량 밑에 던져진 폭탄이 피해자가 등장하자마자 기폭 장치를 통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차량은 현재 떠오르고 있는 아티스트 척키 트릴의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그가 오늘 밤 공연을 마치고 나와 바로 발을 떠나려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고 있었고 그가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이 폭발하며 격렬하게 불타올랐어요. 그 전에는 경호원들이 모든 팬들을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제지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도 차량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한 팬이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진술했다. 우리는 그가 직접 자금을 들여 제작한 큰 프로그램에서 그의 새로운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의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이곳으로 운전해 도착한 후 바에서 공연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폭탄을 설치한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소방대의 화재 진압 노력 덕분에 차량의 블랙박스가 무사히 발견되었고 차량 내부 일부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차량 조수석 옆 보관함에서 권총 한 자루와 작은 종이 꾸러미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온의 영향으로 노랗게 변색된 그 가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합성 마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은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표적이 함정에 걸려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사용한 자재 타이머 장치가 짧은 거리 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범인은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마약 밀매 조직과 연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 척키가 이러한 범죄 조직에 가담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로 인해 범죄 네트워크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형사 켈리는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의 동료 브랜슨 형사는 목격자들을 인터뷰했다. 우리는 피해자가 어디에서 공연했는지, 그의 주변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현장으로 돌아오기 전후에 차량에 접근한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어. 문제는 이 지역이 너무 혼잡해서 CCTV 영상을 다시 검토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를 거야. 팬들이 척키를 따라다니면서 시야가 아래쪽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만약 범인이 이 틈을 노렸다 해도 조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다. 척키 트릴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화상 정도가 너무 심각해 거의 몸의 80% 이상을 덮었으며 폭발 충격으로 인해 화재에 휩싸이기 전 이미 뇌출혈과 심각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학팀은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더 많은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켈리 형사는 척키가 사건 발생 전 자주 방문했던 바와 그가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공연했던 장소를 찾아냈다. 브랜슨 형사는 즉시 해당 바에 도착했고 직원들이 그를 맞이했으나 주인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안 요원들이었다. 이 반은 공연하는 아티스트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 경호원을 배치해 두었기 때문에 브랜슨 형사는 그날 밤 근무했던 보안 요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잠시 후 사건 당시 근무 중이던 4명의 보안 요원들이 형사 앞에 나와 진술을 제공했는데 이는 매우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우리는 대부분 아티스트를 과도하게 열광하는 팬들로부터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만약 아티스트가 다치게 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누구도 척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를 만나 개인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아티스트 전용 대기실에서 만났고 이후 그 남자는 환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언쟁 소리를 들었지만 몇 마디 욕설만 오가고 곧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무언가 비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을 잘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제공한 시간에 맞춰 브랜슨 형사는 아티스트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던 남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흐리고 그 남자는 후드 모자를 쓰고 있어 분석이 매우 어려웠다. 보안 요원들은 그 남자를 묘사하며 그의 왼쪽 뺨에 가로로 난 흉터가 있고 험악한 인상에 꽤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바에서의 CCTV 분석 외에도 경찰은 폭발이 발생한 중심도로의 CCTV도 수집하고 분석했다. 팬들은 자신의 우상을 만나기 위해 군중 속에서 서로 밀고 당기며 대부분이 젊은이들로 젊고 힙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후드 모자를 쓰고 있어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차량 위치를 관찰한 결과 용의자는 차량 가까이 서서 폭탄을 정확한 위치에 던지고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였다. 갑자기 트렐리 형사는 뭔가를 깨달았다. 영상이 멈추었고 화면에는 사건 현장인 교차로의 모습이 나타났다. 바로 그 사람이야. 그는 폭탄을 옷 속에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빠르게 차량 하부로 밀어넣었어. 그는 운전석 앞쪽문 근처에 서 있었고 군중이 매우 가까이 다가와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야. 계속해서 추적하던 중 트렐리 형사는 폭발이 발생한 지 약 2분 후 용의자가 군중 속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한 후 근처의 작은 골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곳은 너무 혼잡하고 그 골목에는 많은 작은 가게들이 있어. 우리는 그 골목의 CCTV를 확인해야 해. 경찰은 바에서의 영상을 분석하고 해상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얼굴 인식을 시도했지만 후드와 덥수룩한 수염이
그의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어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아마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골목에서의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다. 범인은 한 식당의 뒷문으로 쇼핑몰에 들어가 남자 화장실로 향한 뒤 화면에서 사라졌다. 쇼핑몰의 청소 직원은 쓰레기통에서 검은색 후드가 달린 후디와 가짜 수염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꿔치고 감시의 눈을 피해 숨었다. 수백 명이 그 화장실을 계속 오가며 단서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바로 이때 브랜슨 형사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은 바로 척키의 매니저인 저스틴이었다. 이 매니저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 급히 자리를 비워 그날 척키의 공연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로 태어난 아들이 제 목숨을 구해준 셈입니다. 그날 제가 일을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척키와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가 어떤 문제나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 같은 거요? 저스틴은 범인의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으며 당황한 모습이었다. 네, 사실 왼쪽 뺨에 가로로 흉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척키가 그를 에드워드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는 지난 2~3개월 동안 여러 번 척키를 찾아왔고 그때부터 척키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척키가 내가 관련되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들이 있었죠. 척키는 항상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했고 그 사람은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그들이 한번 나누던 대화를 몰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척키가 저를 발견하고는 미쳐버렸죠. 그래서 저희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여전히 함께 일은 하지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지 않게 되었어요. 에드워드는 이 지역에서 큰 마약 밀매 조직에 속한 사람으로 그는 위험하고 매우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얻어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저스틴은 에드워드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척키와 그가 최근에 만난 한 호텔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에드워드가 그 호텔에 방을 예약했었고 그들에 대한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호텔은 도심 근처에 위치한 곳이었다. 즉시 브랜슨 형사는 주소를 기록하고 호텔 관리자와 만나러 갔다. 에드워드의 개인정보는 빠르게 밝혀졌다. 에드워드는 D.E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4년 전에 작은 마약 밀매 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그는 도시에서 사라지고 잠잠해졌다. 에드워드의 집 주소는 빠르게 밝혀졌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1년 전에 돌아왔으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집을 비밀리에 감시하기 시작했다. 집에는 한 명의 보모만 드나들었고 에드워드는 집 안에 보이지 않았다. 브랜슨 형사는 집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보모가 문을 열었고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에드워드는 자주 돌아오지 않아요. 거에 잠깐 들렀다가 언제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는 주인 할머니의 침대 옆 전화기로 전화를 걸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1년치 월급을 미리 지급했어요. 보모는 뭔가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긴장한 모습이었다. 경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손이 땀으로 젖어 있다는 점이었다. 브랜슨 형사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는 곳집 한 구석에 있는 카메라 위치를 발견했다. 그곳은 쉽게 어머니의 병상과 보모의 활동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거실의 소파에는 아직 치워지지 않은 양말 한 쌍이 있었다. 이는 에드워드가 집에 있었던지 아니면 여전히 집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했다. 형사는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으며 눈물은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잘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몸은 깨끗하고 너무 말라있지 않았으며 피부는 건강해 보였고 영양 보충용 우유 상자가 여전히 선반에 놓여 있었다. 이런 상태라면 어머니는 아들의 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매우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보모가 예상치 못한 것은 경찰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은 그에게 영장지를 내밀었다. 우리는 용의자를 체포하고 그의 집을 수색할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났다. 용의자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는 주방 창문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용의자가 주방 창문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매우 빠르게 달리며 경찰의 추격을 받으며 담장을 넘었다. 그리고 경찰이 총을 발포하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멈췄다. 총을 쏘지 마세요. 제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거예요. 모두가 놀랐지만 경찰은 그 상황에서 전문적인 태도로 빠르게 그를 붙잡아 차량에 태웠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던 범죄자는 이제 자신을 기다리는 집과 어머니를 향해 후회와 애정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신문실에서 에드워드는 경찰 앞에 앉아 있었고 몇 분 전 그가 보였던 불안한 눈빛과는 달리 이제는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저에게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저는 그 폭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쇼핑몰 화장실에서 나온 그의 영상, 그가 폭발물을 숨기기 전 입었던 옷에 묻은 폭발물 잔여물, 그리고 가짜 수염에서 나온 그의 DNA. 에드워드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했지만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건 전적으로 추키의 잘못이에요. 그는 이 길을 스스로 선택했죠. 그는 살아남을 만큼 똑똑하지 않았어요. 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는 조직에 대항할 수 없었고, 하지만 그는 그걸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끝낸 뒤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는 그냥 배신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너의 어머니를 배신했어. 그녀가 너에게 가르쳐준 신뢰와 도덕을 배신한 거야. 나는 확신해.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만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너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니? 브랜슨 탐정은 에드워드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눈빛이 침대 옆 부엌 쪽을 향하며 그에게 아들의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이다. 너의 어머니는 더 이상 내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 너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고 지나가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내가 그렇게 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에드워드는 충격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고 그의 신념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많은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든든한 지원을 해준다고 믿었지만 그건 사실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각 사람은 모두 한 가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번쯤 그것을 현실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과 이기심은 모든 것을 재앙으로 바꾼다. 누구든지 간에 모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에드워드는 무거운 형벌을 맞이하게 되었고 조직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었고 정의와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